미국 연준의 빅스텝 가능성에 증시가 움츠러든 가운데 2달 넘게 1,200원대에 머물렀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한미 금리차에 대한 우려와 달러 강세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당분간 2,500선 돌파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7명대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자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신문 기일에서 양측이 쟁점인 경영권 분쟁을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하이브는 당초 예정보다 일찍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지분을 매입해 SM의 일대 주주가 됐습니다.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지분으로 잘게 쪼개 증권으로 만들어 투자하는 이른바 조각 투자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술품의 가격 산정이나 위작, 표절 문제 등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잘 버티던 미국 증시가 기준금리를 한두 번이 아니라 3번 더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우울한 소식도 있습니다.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인 합계 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지면서 또다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0.8명대 국가가 된 지 단 2년 만에 부끄러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분명 잘 사는 나라인데 아이를 낳지 않는 대한민국. 이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오늘입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 나왔습니다. 잘 버티던 우리 시장 결국 좀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제 뉴욕 증시 영향이 컸겠죠? 네, 그렇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자 코스피 특히 이 기관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며 1.68%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비제조업 PMI가 8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나다 보니 연준의 긴축 행보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 우려가 자극되며 원달러 환율 다시 1,300원을 돌파했고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자금도 이렇게 거칠게 빠져나갔습니다. 네, 어제는 그나마 중국 양회 때문에 기대감이 좀 반영됐기 때문에 하단에 좀 지지를 받았는데 네. 오늘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증시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강세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중국 증시도 어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보니까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 전망은 긍정적인데요.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 회복을 모멘텀으로 중국 증시의 우상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 연말까지 MSCI 중국 지수가 지난주 대비 24%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장밋빛 전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현재로서 우리 시장은 긴축 공포와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줄다리기를 하며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이제 킹달러가 다시 돌아온 게 걱정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환율이 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오늘 장이 끝나고 정부 당국자들이 모였다는데 좀 심각한 상황입니까? 예, 결국 오늘 2달 만에 다시 1,300원을 돌파 연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레벨 부담에 따른 고점 매도와 또 우리 당국의 이렇게 경기 심리, 또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등이 있기에 상단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환율 전망을 이민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킹달러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9원 급등한 1,304.9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달 초 1,216원까지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하루 평균 변동폭이 7.1원에 달해 환율 불확실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랠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파적인 FOMC 의사록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는 가운데 기대 이상인 미국 경제 지표에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가 길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강달러의 원인이 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시장의 빅 이벤트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글로벌 달러랑 달러 환율이 연초 1200원대 초반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또 중국의 리오프닝에도 단기적으로 중국 수출이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란 전망 등이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달 초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5% 이상 하락하면서 한국은 러시아 등과 함께 통화 가치 하락폭 상위에 올랐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추세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일단 오는 4월 우에다 일본 중앙은행 신임 총재 취임 이후 일본의 통화 정책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부각된 엔화가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은 사실은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들이고요. 유로화 반등에 따른 영향, 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달러는 추세적으로 좀 약세 쪽으로 다시 전환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긴축 불안감을 고려해 원달러 환율 상단을 1350원대까지 열어두되 상고하저 흐름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달러 약세 전환 시점을 살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네, 빅스텝의 킹달러에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투자자들 피로감도 커지고 있는데 박 기자, 언제쯤이면 시장이 좀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일각에선 3월 정도면 금리 상승세도 진정되고 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 수출이 단기적으로나마 하락 속도가 진정될 수도 있는 시점이고 수급 측면에서도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자금들도 유입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내일 새벽 공개될 FOMC 의사록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빅스텝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이뤄졌을지, 즉 공격적인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오늘도 여전히 SM이 화제였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소식들로 다시 한번 시장이 들썩였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하이브가 공식적으로 SM의 일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이 전해진 한편에선 이수만 전 총괄이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한 채 양보 없이 강하게 맞부딪혔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의 첫 신문기일. 이전 총괄 측은 상법상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 배정이 원칙이고 제3자 신주 발행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며 이번 제3자 신주 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SM이 주장한 긴급한 자금 조달 필요성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예, 지금은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고 보는 게 명확해 보이고요. 현 경영진이 외부의 세력과 연합해서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SM 측은 이번 사안이 경영권 분쟁이 아닌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 대립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 1인 프로듀싱 체제로 오래전부터 상당한 이익을 취해온 이수만 전 총괄이 막연한 의심과 추측성 발언을 통해 경영권 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어떠한 기업이 건전한 경영 판단으로 회사의 경영 구조를, 사업 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의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지금 그에 대해서 저지하고 방해하려는 것을.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오는 28일까지 내달라고 했는데 현재로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상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의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제3자 배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제3자 신주 발행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SM이 카카오에 발행한 신주와 전환사채의 목적을 어떻게 볼지가 핵심 쟁점인데 재판부의 판단은 카카오 신주 발행일인 다음 달 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의 SM 지분 일부를 사들이며 SM 1대 주주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당초 하이브의 SM 지분 취득 예정일은 다음 달 6일이었지만 이를 열흘 넘게 앞당겨 거래를 매듭지은 겁니다. SM 엔터테인먼트에 2천여억 원을 투자하며 2대 주주를 노리다 이전 총괄의 반발에 부딪힌 카카오는 일단 눈에 띄는 대응 없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네,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 6일까지는 좀 긴장감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이브 주가는 어땠습니까? 네,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7%가량 빠지는 가운데서도 하이브는 3%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6% 가까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증권은 하이브가 SM 지분을 39.8%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하이브 목표 주가를 19만 6천 원에서 무려 37만 원까지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바뀌기도 했습니다.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기도 했고요. 또 K-팝 글로벌 점유율 확대에 따른 레이블 기업 가치의 상승, 위버스의 이익 극대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증권의 SM 인수 관련 이슈는 주가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하이브가 위버스의 다양한 기능 추가와 미국 걸그룹 데뷔를 앞두고 있다며 역시 올 하반기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이브보다 주가가 더 오른 엔터 종목이 있는 것 아십니까? 하이브보다 더 오른 곳이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JYP 엔터입니다. 오늘 JYP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4%대 상승했는데요. 사실 외국인들은 지난달 16일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26거래일 연속으로 JYP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가장 많이 몰린 종목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어제 다뤘던 2차 전지주들을 빼놓고 나면 JYP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26거래일 동안 내내 사들였다면 우리가 시끌벅적한 하이브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이 외국인들은 이 JYP를 보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규모로 보면 7배 정도나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자금이 몰리는 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것도 있고 또 올해 실적 전망도 장밋빛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SM 인수를 포기하게 되면 다음으로는 JYP 엔터를 물망에 올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최근 사우디 국부펀드에 자금을 투자받아 실탄이 많고 이를 유치할 당시 적극적인 M&A 의지를 나타낸 바 있기 때문에 만약 SM을 인수하지 못한다면 JYP로 가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다시 밀려온 금리 인상 공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민지 기자와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지난밤에 시장이 좀 크게 빠졌네요. 네, 사그라들 줄 알았던 이 금리 인상의 공포감이 다시 나오면서 시장은 지난밤 올 들어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2% 이상 급락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는 지난밤에 2.06% 빠지면서 2023년 들어서 올랐던 상승 랠리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뉴욕의 3대 지수가 모두 올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이번 낙폭은 작년 12월 15일 이후 가장 컸습니다. 이게 연준이 매파적 기조를 이어갈 거다, 이런 우려감이 가장 크게 시장에 작용을 한 거죠. 네, 지표들이 또 줄줄이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고금리 상태를 더 길게 유지해도 좋을 그런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 PMI가요 47.8로 나타나면서 이 전월보다도 또 시장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서비스업 PMI 지수는 50.5로요 경기 확장 국면임을 좀 시사한 건데요. 이렇게 경기 호조가 이어지면서 연준의 매파 가능성이 높아졌고 시장이 판단을 한 겁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서는요, 어제만 해도 3월에 FOMC에서 50bp 인상, 즉 빅스텝이 나올 것이라고 한 전문가가 18.1% 수준이었는데요. 오늘은 21%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공포감도 확산했습니다. 공포 심리를 보여주는 VIX 지수가 7% 넘게 급등하면서 나흘째 상승 중입니다. 지난 목요일만 해도 18.26을 기록했던 이 VIX 지수가 지금은 2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국채 금리도 여기에 강하게 오르면서 2년물, 10년물 모두 지난해 11월 이후 또 최고치에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기업 실적이 좀 뒷받침을 해주면, 시장을 뒷받침해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상황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업 실적의 전망도 좋지는 않은데요. 오히려 좀 부정적인 기업 실적 전망이 투심을 악화시킨 것도 있습니다. 월마트는 올해 연간 수익 예상치를 발표했는데 월가가 추정한 수준보다 낮았습니다. 또 주택 개량을 위한 소매품을 파는 이 홈디포도요, 올해 매출이 제자리 걸음일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7% 넘게 떨어졌습니다. 관련해서 CNBC에서는 월마트와 홈디포가 소비 둔화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메이시스나 노드스트롬 같은 백화점은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인 레피니티브에서는요, 올해 S&P 500 기업들의 기업 이익 성장률 전망을 4.4%에서 1.6%로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았어서 정말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최대 20%까지도 20%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월가의 쪽집게로 불리는 모간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연구원의 분석인데요. 채권 시장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이 금리 인상에 대비하고 있다. 예상보다 가파를 것을 대비해 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이 주식 시장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투자 회사인 이토로에서도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몇 주 만에 3.4%대에서 3.9%대로 급증하는 와중에 이렇게 증시에 투심이 몰리는 건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국채 금리 상승은 주식 하락의 경고 신호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BMO 패밀리 오피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도요. 지난밤의 증시 하락은 연준이 고금리를 장기화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시장이 이제는 직시한 것이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또 LPL 파이낸셜에서는 연준이 3월에 이어서 5월과 6월에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시장이 드디어 이제 연준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월가 분석 정말 살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푸틴 대통령이 핵 군축 조약, 그러니까 미국과 맺었던 핵무기 통제 조약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부분이 시장에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방산주들 그럼 어떤 시각으로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확실히 지정학적으로 리스크가 커진 건 맞습니다. 네. 그 영향으로 지난밤에 미국 증시가 2% 넘게 급락하는 장세 속에서도 방산주들이 좀 선방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미국 방산주인 로키드 마틴 또 노스롭 그루만 모두 0.7% 정도 상승하면서 강보합의 장을 마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의 군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건데요. 예. 푸틴이 핵을 언급하는 등 전쟁 국면이 심화되는 모습은 좀 분명합니다. 다만 이 방산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생겼다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전쟁이 이미 장기화되고 있고요. 예. 국방 예산 지출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늘리고 줄이고가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살아있다 보니까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겠죠? 네, 이 전쟁 국면에 따라서 방산주들 확실히 좀 변동성이 커지겠습니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미국 방산주들의 주가가 많이 뛰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근데 기업 실적이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좀 약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300억 달러 규모로 군수 물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재고를 다시 채우겠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방위 산업체와 계약한 수주 금액은 100억 달러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힘이 빠졌죠. 다만 국면인 만큼 분명 주목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요. 잠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미국의 방산주로는 뭐 앞서 보셨던 로키드 마틴이 전투기나 미사일 등을 제조하는 이 무기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노스롭 그루만도요. 전투기, 폭격기, 군함 등을 만드는 방산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는 미사일이나 레이더 등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주들 참고하셔서 시장 상황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한국경제TV는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는 토큰 증권의 가능성을 짚어보는 집중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토큰 증권은 이미 조각 투자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돼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미술품 조각 투자의 경우 작품이 제때 팔리지 않아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품 매각 일정은 없나 답답하다. 내가 투자한 작품은 언제 팔리나. 한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A사의 공지사항 내 고객들의 댓글입니다. 관련 업체들은 지금까지 작품들이 평균 1년 이내에 매각됐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2년 넘게 팔리지 않는 작품도 여럿 존재하는 등 실상은 달랐습니다. 심지어 언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인지 아예 계획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술품 특성상 매각까지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빼도 문제는 또 존재합니다. 취재 결과 관련 업체들은 공모 이후 새로운 정보에 대한 공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작품 2021년 2월 공모를 마치고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B사의 조각투자 미술품입니다. 정보를 살펴보니 2020년에 머물러 있었고 새로운 정보 역시 제공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작품, 작가 등에 대한 새로운 정보나 향후 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작품 매각 가격과 한 조각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직접 찾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작품이 훼손되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 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알 길조차 없습니다. 이슈가 있을 때 그 하나하나를 다 공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관리에 대한 손해배상이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관리 부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1년간 200% 가까이 성장하며 몸집을 빠르게 불리고 있는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 다가오는 토큰 증권 시대의 블루칩이 될 것으로 주목받는 만큼 꼼꼼한 투자자 보호가 우선돼야 하는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해당 내용 취재한 증권부 문영민 기자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문 기자, 미술품 같은 경우는 적절한 가격을 매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도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작품의 적정 가격 문제를 좀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이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가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은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업체가 작품을 직접 매입한 뒤 가격을 재산정하고요. 이 재산정할 때 공동구매 가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요. 이제 이거를 조각으로 쪼개 파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격을 다시 산정할 때 기준은 당연히 미술품의 직접 매입 가격이 되겠죠. 즉 미술품 경매의 최종 가격 또는 개인 간 작품 거래 가격이 기준이 돼야 하는 건데요. 하지만 미술품 조각 투자 업체들은 투자 대상인 작품의 직접 매입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체 가격 산정 프로그램으로 이 공동구매 가격을 결정했다 이렇게만 설명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홍기훈 홍익대학교 교수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10억에 사왔어요. 그리고 조각으로 30억에 팔아요. 근데 그 10억에 사왔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 얼마의 차익을 내는지 모르다 보니 이 자기네가 조각을 주고 사는 게 왜 30억이 나왔는지를 모르는 건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많이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판매자의 윤리의식에만 기대는 산업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기관들이 처벌을 굉장히 강화하거나 무슨 방법을 내야겠죠. 그러니까 투자하는 대상의 가격이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또 당연히 편법에 대한 우려를 또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조각투자 업체가 나중에 작품을 매각할 때 그 작품을 구매하는 주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딜러나 콜렉터 등이 샀다거나 이러한 명칭도 없이 매각됐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될 경우 자전거래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품을 매입하고 또 가격을 정하는 주체도 조각투자 업체인데 심지어 사가는 주체도 조각투자 업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기훈 교수의 인터뷰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자꾸 자전거래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투자금 가지고 다른 딴에서 딴 사람 시켜서 사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게 폰지가 되는 거예요. 높은 수익률을 보고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그 투자금으로 돌려받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위험해지는. 자기네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정보를 공개를 하잖아요. 누가 사는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든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누가 사고 있는지 다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네, 일단 의혹이기는 하지만 좀 조각 투자 업체들이 자초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한 별도의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술품과 더불어서 음악 저작권까지 예술품 전체 조각 투자 시장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예술품 조각 투자의 경우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면 이 표절이나 위작의 문제일 텐데요. 사실 이러한 표절이나 위작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직접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이 발견됐을 때 적어도 즉각 공시하는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치가 없다면 결국 투자자들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데요.
이 조각 투자 업체들을 살펴보니 좀 그나마 다행인 거는 투자자 보호 대책을 일부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이 미술품의 경우 보험에 가입을 해둔다거나 분실이나 훼손이 생기면 공모가 정도는 보정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상황입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각자 알아서 하는 수준인데 지난해 정부가 미술품 조각 투자에 대해서 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규제 대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1월 말에 결국에 제도권 편입이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상세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미술품 조각 투자 업체들은 공동구매와 유통 플랫폼의 잠정 중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이나 관련 서류의 고객 고지, 또 예치금의 분리 등 투자자 고객 보호 장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조각 투자에 쓰는 증권을 증권형 코인이라고 불렀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토큰 증권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증권의 방점을 찍은 셈인데 그만큼 규제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앞서 살펴본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앞에서 살펴본 게 가격 산정에 대한 어떤 정부의 비대칭성이나 또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깜깜이 투자를 하는 점, 이 점이 좀 우려 사항으로 나왔잖아요. 예.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자본시장법 안에 들어오게 되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향후에 이 토큰 증권을 발행하려면 토큰 증권 공개라고 하는 주식의 기업 공개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미술품이 위작은 아닌지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담은 증권신고서와 투자 설명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대로 미술품 조각 투자 업체들의 윤리적인 자체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금융당국이 직접 미술품의 진위 여부나 또 전문가의 의견이 진실한지 맞는지 이런 걸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미술품 토큰 증권이 제도권에 편입이 되더라도 부동산 토큰 증권과 달리 검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이 시작되기 전에 관련 업체들이 그간 해소되지 않았던 의혹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공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토큰 증권 시장을 키우려면 업계 스스로의 노력과 더불어서 정부의 꼼꼼한 규제도 동시에 필요하겠습니다. 증권부 문형민 기자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 투자자, 공모펀드보다는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ETF, MMF, 대체 투자 위주로 시장이 편중되어 상품의 다양성이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협회도 자산용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율기재기관으로서 신뢰받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자산용사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는 게임 업계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의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는 높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인공지능을 쓰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1000분의 1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게임 전문 기자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이 챗 GPT를 사용해서 직접 게임을 만들어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챗GPT를 사용했다기보다는 챗GPT가 저를 사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챗GPT가 기획한 내용을 저는 그냥 간단한 툴에 한번 옮겨서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내용을 만드는 데에도 그래 사실 몇 시간 걸리지 않았거든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고대 설화를 바탕으로 게임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챗GPT가 바리공주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동화, 설화. 네. 이걸 모티브로 게임을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런 게임 제목부터 해서 저런 지금 대사 나오는 것들도 전부 챗GPT가 만든 거고요. 예. 저런 게임 캐릭터 이름, 스킬, 기술들의 이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챗GPT가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게임사들이 활용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 게임의 개발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획, 프로그램, 아트 해서 기프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비유하면 이야기를 만드는 문과,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과, 그리고 또 그림이나 음악을 만드는 예체능, 그리고 아트의 영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영역을 합치면 게임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근데 이런 말씀드린 부분들 모두 다 AI가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밌는 게임들도 여러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 이 게임도 전부 다 AI가 만든 게임입니다. 보시면 저런 게임 캐릭터들, 그리고 또 게임 캐릭터의 이름이라든지 성격, 또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런 목소리도 전부 다 AI가 만든 내용입니다. 그럼 실제로 AI가 개발한 게임은 이미 출시가 됐고 개발 현장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궁금한 건 그러면 언젠가 AI가 이 게임 개발자들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현업 개발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개발자들 뭐 짐 다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AI가 만든 작품을 그대로 출시하는 건 아직 불가능하다면서 이렇게 선을 딱 긋더라고요. 그래서 한 AI 개발자한테 물어봤는데 개발자 10명이 할 일을 5명으로 줄일 수는 있다. 근데 0명, 그러니까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10명이 한 일을 5명으로 줄일 수 있다. 인건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게임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비용이 인건비인데 이게 뭐 구체화되면 좀 실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난해 게임사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영업비용 부담이었잖아요. 워낙 개발자의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사실 보시는 것처럼 게임 산업은 전체 산업군 중에서도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전 삼성전자랑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10%를 밑도는 데에 반해서 NC소프트, 넷마블 이런 게임사들은 거의 3배, 많게는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게임사에서 인건비를 줄인다 이 얘기는 영업비용을 줄여서 실적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AI를 활용해서 게임을 개발할 경우에 트리플 A급 게임이라고 합니다. 대형 게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발하는데 보통 1억 달러 이상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10만 달러 미만까지 낮출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공신력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 개발비를 100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당연히 국내 게임사들도 AI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을 텐데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 게임사들이 AI 연구를 굉장히 꾸준히 해왔습니다. 표를 보시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2010년대 초반부터 준비했고요. 넥슨, 스마일게이트, 또 크래프톤 굉장히 많은 게임사들이 몇 년 전부터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AI라는 게 같은 AI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를 통한 활용 방안은 달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리니지 게임 아시죠? 앵커께서? 예, 알고 있습니다. 리니지 같은 게임에서 이용자의 음성을 문자 채팅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이고요. 또 욕을 비속어 같은 거를 쓴다면 이거 별표 표시로 이렇게 필터링을 한다든지 또는 작업 장계정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AI를 연구했다. 이 이야기가 개발 비용 절감을 위해서 AI를 연구했다. 이 내용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 워낙 비용 부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화두로 올라오고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AI를 게임 개발에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자체 게임 엔진에 AI를 도입하면서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제가 지난주에 한 중소게임사 대표를 만났는데 개발 중인 게임에 지금 아트 디렉팅 분야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흥미로운 내용 잘 들었습니다. 게임 전문 기자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사드 사태에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대한민국 최대 상권 중 하나인 명동에 다시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임대료에 유동 인구는 늘고 있지만 뒷골목에는 냉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가 마련한 기획 시리즈 다시 명동으로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명동 상권 침체의 원인과 해법을 유호성 기자가 짚어봅니다. 13년째 명동거리 한 골목을 지키고 있는 김봉환 씨. 엔데믹을 맞아 명동거리엔 나들이 객들이 늘기 시작했지만 김 씨가 운영하는 고깃집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는요. PCR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완화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거기서 한 40-50% 향상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금년 들어서 2023년 정확하게 1월 3일자 부터는 그냥 다시 추락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한 10%, 20% 내외로 다시 주저앉았어요. 장사가 안 되는 만큼 임대료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980만 원을 내고 있는데 한 달 꼬박 장사에도 남는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 착한 임대인 바람에 한때 낮아졌던 월세 원상 회복 속도가 매출 회복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다른 곳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발길 닿는 곳곳이 임차인을 찾지 못해 빈 상가로 방치돼 있고 이마저도 관리가 안 돼 흉물스러운 모습 그대로입니다. 공실이 심각해도 떨어질 줄 모르는 임대료는 명동 상권의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4분기 명동의 제곱미터당 임대료는 18만 2천 원. 15평 기준 상가를 한 달 임대하는 데 드는 비용이 900만 원이 넘고 이는 강남 상권 임대료의 2배 가까운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유동인구는 줄었지만 임대료가 너무 높다 보니 공실률이 늘고 빈 상가가 질비하니 관광객이 외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래도 이렇다 할 월세이나 움직임은 없습니다. 높은 공시지가에 따른 재산세도 부담이지만 매년 5%밖의 임대료를 못 올리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후 1, 2년 공실로 두더라도 처음부터 높은 임대료로 시작하자는 건물주도 늘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세액공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우선 명동은 전통적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지가도 높고 또 전월세 가격도 높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임대료가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임대료를 쉽게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정부의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돌아오며 회복세를 보이는 명동 상권. 쇼핑 1번지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임대료 부담을 낮춰 다양한 업종의 상인들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정부가 시중금리 인상을 반영해 부동산 임대 보증금으로 얻는 수익에 매기는 간주 임대료 이자율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리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황 속에 갭 투자를 했거나 보증금 비중이 높은 상가를 가진 임대인들의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주택 세 채 이상 또는 상가를 가진 임대인들이 세입자를 받으면서 챙긴 전세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 간주 임대료.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러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2%에서 연 2.9%로 2배 이상 올리기로 했습니다. 간주 임대료는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뒀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를 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최근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인상 추세에 맞춰 이자율을 높인 겁니다. 통상적으로 전년도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서 일정 부분 또 최근의 이자율을 추세를 감안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해 금리가 좀 가파르게 올랐던 점을 감안해서 연 2.9%로 대폭 인상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올해 이자율 인상폭은 2014년 2.9%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고금리발 부동산 침체에 최근 전세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를 돌리는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컨대 3주택자가 한 채는 본인이 살고 나머지 2주택에 대해서는 5억 원씩 보증금을 받고 전세를 줬다면 지금은 504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1218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세부담이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매가와 전세 보증금 차이가 적은 주택을 차익만 주고 여러 채 구매한 갭 투자 집주인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수요가 더 늘거나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형태가 됐든 세입자들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어 서민들의 주거비 고통만 더 커지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갑자기 2.9 확 올라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 세금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전세로 과세되는 부분들이 종전보다 2배 이상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의 포션을 줄이고 월세로 임대를 놓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정부는 간주 임대료 과세는 소형 주택은 제외되며 전세 보증금 전체가 아닌 3억이 넘는 금액의 60%에만 부과하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 IQ가 71에서 84 수준인 이들을 말합니다. IQ 70 이하인 지적 장애인들과 달리 법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외국계 의류회사가 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사회공헌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외국계 기업들의 상생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 능력을 지닌 이들을 경계선 지능인이라 칭합니다. 국내 인구의 13.5%, 서울시의 경우 약 132만 명이 이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되나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교육과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계선 지능 아동을 돕기 위해 유니클로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韓国社会に持続的に貢献するための取り組みを模索しています。この過程で現在韓国社会で増えている境界知能児童が置かれている困難な状況を知りました。 유니클로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 미래재단과 손잡고 느린 학습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동들의 기초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1:1 멘토링 학습,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그룹 활동 등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인데 유니클로가 올해 이 재단에 지원하는 금액만 10억 원입니다. 유니클로는 외형 확장보다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한국 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니클로는 불매운동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9년보다 기부금을 약 3배 늘리기도 했습니다. 韓国はファーストリテイリンググループにとって非常に重要な市場です。FR コリアは、地域社会との共生のためにさまざまな NGO の方々と寄付活動を行っております。 그간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큰 수익을 내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도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내에서 많게는 1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 명품 브랜드 3곳의 2021년 기부금 합계는 11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유니클로가 펼치는 사회 공헌 사업이 국내 소비자와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외국계 기업들의 상생 확대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네, LG화학이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첨단 소재와 바이오를 새로운 먹거리로 키우겠다 이런 구상인데 문제는 이 바이오입니다. 투자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첨단 소재에 비해서 바이오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부 이지호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현재 LG화학에서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일단 LG화학의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주력인 석유화학과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이 신사업 가운데 하나인 첨단 소재고 생명과학 비중은 1.75%에 머물렀습니다. LG화학의 지난해 전체 매출이 약 51조 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생명과학은 9,100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죠. 네. LG화학은 2030년까지 첨단 소재, 생명과학 등 신사업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첨단 소재는 우리가 잘 아는 2차 전지 소재를, 생명과학은 바이오 사업을 말하는데요. 특히 LG화학은 이 생명과학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LG화학 생명과학본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구개발, 그러니까 R&D에만 1조 577억 원이 투입이 됐고요. 예. 최근에 8천억 원을 들여서 미국 항암제 신약 개발 업체 아베오를 인수하기도 했죠.
있고요. 올해도 4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 가운데 8% 이상이 생명과학 몫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매출은 1%, 투자 비중도 한 8%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LG 그룹 차원에서 보자면 바이오 사업에 뛰어든 거 훨씬 오래된 일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는 말씀하신 것처럼 LG 화학을 넘어서 LG 그룹 자체의 아주 아픈 손가락이자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고 구자경 LG 명예회장이 유전공학이란 거 럭키가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말 한마디로 좀 시작이 됐는데요. LG는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처음인 1981년 이 분야에 진출했습니다. 2002년에는 바이오를 독자적으로 한번 키워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LG 화학에서 LG 생명과학으로 분사했고요. 이듬해인 2003년 항생제 신약 팩티브가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상업화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 2017년 다시 LG화학에 흡수합병됐고 현재 LG화학 생명과학 부문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LG는 삼성바이오나 SK바이오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CDMO, 위탁 개발 생산 방식이 아니라 신약 개발이라는 모험을 택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드라이브 역시 대를 이은 구광모 회장의 의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LG가 바이오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40년이 넘어가는 셈이 되는 건데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LG가 바이오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고 또 특히 LG 화학에서 왜 바이오를 시작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LG 화학의 캐시카우인 석유화학이죠.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석유화학 부문은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바이오는 규모는 작지만 흑자를 기록했고요. 이 첨단 소재나 바이오 같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좀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약 개발은 10년 이상의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성공 확률은 1%도 안 된다고 알려집니다. 하지만 성공만 한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은 만큼 대표적인 미래 산업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LG화학은 이미 배터리에서 성공 신화를 쓴 사례가 있죠. 지금이야 돈 버는 사업이지만 2020년 흑자로 전환하기까지는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이 따라붙었는데요. 1992년부터 이 사업이 뛰어들었으니 30여 년 만에 성과가 났고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입니다. 배터리에 이어서 바이오에서도 또 한 번의 새 역사를 쓰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LG에너지솔루션에 떼줬으니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궁금한 건 바이오가 그러면 제2의 배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LG화학 생명과학 부문 매출 추이를 보면요. 큰 폭은 아니지만 매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은 5천억 원대, 그리고 2019년, 20년은 6천억 원대, 그리고 2021년 7,600억 원을 기록했고요. 지난해에는 이보다 19.74% 증가한 매출 9,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생명과학 부문의 영업이익률도 다른 사업 부문에 비해서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올해 생명과학 부문은 매출 1조 2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수를 마무리한 아베오 효과를 반영한 건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아베오가 가진 항암제와 같은 타깃의 약들이 많기 때문에 매출 상승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매출도 매출이지만 아베오 인수로 미국에서 상업화 역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화학은 신약을 개발하고도 못 팔아서 문제가 생긴 바가 있죠. 미국은 보험이나 약가제도, 유통구조 같은 다른 체계를 갖춘 만큼 이 역량이 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아베오 인수로 LG화학에서 개발하는 신약들을 이관해서 미국 현지에서 상업화를 꾀한다는 방침이고요. 현재 LG화학은 임상 단계에 들어선 신약 파이프라인만 20개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 산업 자체만 보자면 사실 막대한 시간과 또 투자,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뒷받침할 여력이 될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석유화학 업황 자체가 조금 부진한 데다가요. 최근에 성장세를 보이는 첨단 소재 이익만으로는 투자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LG화학이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매각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81.84%를 보유 중이죠. 이에 대해서 LG화학 측은 차입을 통해 투자금을 조달할 것이며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배적 지분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반대로 해석하면 지배적 지분, 즉 50%를 남기고
되고 나머지 지분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배터리를 보고 투자했던 LG화학 주주들은 이미 LG에너지솔루션 분사로 화가 난 상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기 때문에 당장은 여의치 않은 카드입니다. 현재 주주들 사이에서 바이오 투자는 돈만 들고 성과는 없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데요. LG화학은 앞으로 지난 투자에 대해서 실제 시장에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이지효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3년 연속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이 붕괴하고 사망자는 40만 명에 육박해 12만여 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르면 오는 2030년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 밑으로 내려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감소분은 12만 3,80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같은 인구 데드크로스는 지난 2020년 처음 발생한 이후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국내 4대 그룹 중 처음으로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확인한 뒤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현대차는 다음 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기말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배당액을 결정하고 이후에 배당 기준일을 확정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총에서 정관 변경안이 통과되면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은 내년 2월 정도에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정하고 이후 특정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현대차그룹의 이 같은 움직임은 현행 깜깜이 배당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